역사 실화. 단 하루 30만 명이 사라졌다. 아무도 전투를 보지 못한 살수대첩의 진실 612년 여름의 문턱. 수나라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는 순간 그들은 이미 이 전쟁이 끝났다고 믿고 있었다. 황제 양제의 친정, 귀인장, 병력 305천 명, 말과 수레, 식량과 무기, 깃발과 북소리가 강변을 뒤덮었다. 기록관 이도현은 그 행렬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장수가 아니었다. 칼도 들지 않았다. 그의 임무는 단 하나, 이 전쟁을 기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도현은 그날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꼈다. 적이 없다. 정찰병이 돌아와 보고했을 때 장수들은 웃었다. 고구려는 겁을 먹고 숨어버렸다고 판단했다. 국경을 넘는 순간 벌어질 것이라 예상했던 대규모 전투는 없었다. 성문도, 함성도, 화살도 없었다. 너무 조용했다. 도현은 지도 위에 시선을 떨어뜨렸다. 압록강을 지나 북쪽으로 이어지는 길, 그리고 살수라 불리는 강. 평범해 보이는 물길이었다. 수심도 얕고 폭도 넓지 않았다. 군은 빠르게 전진했다. 너무 빠르게. 문제는 보급이었다. 수나라군은 숫자에 비해 보급선이 길었다. 병사들은 점점 식량을 아끼기 시작했고 말들은 지쳐갔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위험으로 보지 않았다. 승리가 당연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도현은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군은 싸우지 않았으나 이미 소모되고 있다. 며칠 후 작은 충돌이 시작됐다. 고구려 병사 몇 명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야간에 습격했고 보급 수레를 불태웠다. 그러나 대규모 교전은 없었다. 장수들은 이를 비겁한 지연전이라 불렀다. 그때까지도 아무도 몰랐다. 이것이 전부 계획된 움직임이라는 사실을. 살수 근처에 이르렀을 때 병사들은 이미 지쳐 있었다. 발에는 물집이 잡혔고 갑옷은 무거웠다. 강은 얕아 보였다. 말이 건널 수 있을 정도였다. 장수들은 강을 건너기 전 마지막으로 진영을 정비하라고 명령했다. 도현은 그 순간을 또렷이 기억한다. 바람이 멈췄고 물소리만 들렸다. 너무 조용했다. 한 하급 장교가 말했다. 이상합니다. 너무 쉽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기록으로 남지 않았다. 누구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을 건너기 시작한 순간 수나라군은 길게 늘어졌다. 선두와 후미의 거리는 점점 벌어졌다. 지휘 명령은 물소리에 묻혔고 깃발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상류 쪽에서 설명할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곧 그것이 물의 울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수위가 변하고 있었다. 도현은 기록을 멈췄다. 붓이 떨렸다. 병사들이 소리쳤다. 말들이 날뛰기 시작했다. 강물은 순식간에 허리까지 차올랐고 무거운 갑옷을 입은 병사들은 중심을 잃었다. 아직 화살은 날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도현은 직감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 전쟁은 지금 여기서 시작된다. 그는 그렇게 적었다. 그리고 그 기록은 훗날 30만이 사라진 이유를 밝히는 첫 문장이 된다. 강물은 갑자기 깊어졌고 흐름은 빨라졌다. 수나라군은 그것을 자연의 변덕이라 이해할 시간조차 없었다. 선두 부대가 이미 강 한가운데에 들어섰을 때 후미는 아직 강가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병력 30만은 하나의 군대가 아니라 길게 늘어진 인간의 줄이 되어 있었다. 명령은 전달되지 않았고 고함은 물소리에 삼켜졌다. 기록관 이도현은 그 순간을 이렇게 적었다. 지위가 사라졌다. 남은 것은 각자의 생존뿐이었다.
병사들은 갑옷이 무겁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다. 평소에는 방패였던 철이 지금은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 물에 젖은 옷은 몸을 끌어당겼고 넘어지는 순간 다시 일어설 수 없었다. 그때 첫 화살이 날아왔다. 어디서 쏘았는지 보이지 않았다. 강 양쪽 숲은 조용했고 고구려군의 함성도 없었다. 단지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병사 하나가 물속으로 쓰러졌다.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이 날아왔다. 공포는 순식간에 퍼졌다. 적이다. 숲이다. 뒤로 물러나라. 그러나 뒤에는 더 많은 병사가 밀려오고 있었다. 앞은 깊어지는 강, 뒤는 붕괴되는 진영. 선택지는 없었다. 도현은 살아남은 병사들의 진술서를 훗날 수십 번이나 다시 읽었다. 모두 같은 말을 했다. 우리는 싸우지 못했다. 보이지 않는 적에게 쫓겼다. 고구려군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일정한 간격으로 화살을 쐈고 목표는 장수가 아니라 공포에 빠진 병사들이었다. 쓰러진 자를 구하려다 또 다른 병사가 물에 빠졌고 구조는 곧 집단 붕괴로 이어졌다. 말들이 먼저 쓰러졌다. 기병이 무너지자 보병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강물은 피로 붉어졌고 시신은 떠내려갔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이 아니었다. 탈출구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도현은 그날 강가에서 한 장수를 보았다. 그는 명령을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병사들은 이미 황제도 장군도 보지 않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물과 숲 그리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남아 있었다. 해가 중천에 올랐을 무렵 강은 더 이상 전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망치는 인간들을 삼키는 함정이 되었다. 고구려군은 추격하지 않았다. 쫓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도현은 일지의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이곳에서 수나라군은 패배하지 않았다. 이곳에서 수나라군은 해체되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이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진짜 지옥은 강을 건넌 뒤에 시작될 것이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을 때 살수는 더 이상 강이 아니었다. 그곳은 탈출로를 잃은 군대의 무덤이었다. 강을 가까스로 건넌 병사들도 안전하지 않았다. 반대편에는 진영도 지휘도 없었다. 흩어진 병사들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고 소속 부대의 깃발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군인이 아니었다. 살아남은 개인일 뿐이었다. 기록관 이도현은 후일 생존자 신문에서 같은 진술을 반복해서 듣게 된다. 우리는 강을 건넜지만 돌아갈 곳도 나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고구려군은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정확한 간격으로 계산된 화살만이 날아왔다. 추격도 없었고 포위도 없었다. 그러나 병사들은 쉬지 못했다. 잠시 멈추는 순간 누군가 쓰러졌기 때문이다. 식량은 이미 바닥나 있었다. 물은 있었지만 마실 수 없었다. 강물은 시체와 피로 오염되어 있었다. 도현은 수나라 보급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하루 분량의 식량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후미는 이미 붕괴되었고 보급 수레는 불타거나 강에 잠겼다. 그날 밤 공포는 더욱 선명해졌다. 불을 피울 수 없었다. 불빛은 곧 화살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말소리, 기침, 심지어 흐느낌조차 죽음을 부를 수 있었다. 병사들은 서로의 입을 막으며 숨을 죽였다. 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은 모두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전투는 끝났다. 정확히 말하면 끝낼 대상이 남아있지 않았다. 살아남은 병사들은 무기를 버렸다. 갑옷을 벗었고 신발을 벗었으며 어떤 이는
스스로 강으로 들어갔다. 명령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황제의 이름도 국호도 그들을 살릴 수 없었다. 이도현은 귀환 명부를 확인했다. 출정 병력 305,000명, 귀환 병력 2,700여 명. 그 숫자는 오랫동안 과장이라 여겨졌다. 그러나 도현은 문서와 문서를 대조했다. 전사 명단, 실종자 기록, 보급 손실표, 말과 무기 회수량, 모든 숫자가 같은 결론을 가리켰다. 전멸, 이것은 전투가 아니었다. 이것은 판단의 실패가 만든 결과였다. 고구려는 싸움을 강요하지 않았다. 싸우고 싶어하는 상대에게 움직일 공간과 시간을 주었을 뿐이다. 수나라군은 스스로 지쳤고 스스로 무너졌으며 스스로 강으로 들어갔다. 도현은 을지문덕의 시를 다시 읽었다. 싸움은 이미 끝났으니 그대는 물러가라. 그 문장은 조롱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그리고 판결이었다. 도현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한다. 305,000명이 죽은 이유는 적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믿은 판단이 틀렸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수나라는 더 이상 같은 나라가 아니었다. 그리고 살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살아 돌아온 자들은 영웅이 아니었다. 그들은 증인이었다. 수나라 수도에 도착한 병사 2,700여 명은 환영받지 못했다. 그들의 모습은 황제가 보고 싶어 하던 승리의 증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말라붙은 얼굴, 찢어진 갑옷,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태도, 그 자체가 패배의 기록이었다. 황제 양제는 즉시 명령을 내렸다. 책임자를 가려내라. 기록관 이도현은 특별조사청으로 소환되었다. 이제 그는 전쟁을 기록하는 자가 아니라 전쟁을 신문하는 자가 되었다. 첫 번째로 불려온 것은 장수들이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말이 많았다. 보급이 부족했습니다. 병력이 너무 많아 통제가 어려웠습니다. 지형 정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도현은 질문을 바꾸지 않았다. 왜 싸우지 않았습니까? 왜 강을 건너도록 명령했습니까? 왜 후퇴 명령은 없었습니까? 침묵이 흘렀다. 일부 장수는 고구려의 기이한 전술을 주장했다. 물을 갑자기 불린 것은 하늘의 도움이며 설명할 수 없는 술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현은 그 주장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는 지도를 펼쳤다. 살수상류, 두개 위치, 지형의 경사. 모든 것은 계산 가능한 범위였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다. 이것은 준비다. 도현은 보고서에 그렇게 적었다. 다음으로 조사 대상이 된 것은 명령 체계였다. 황제의 친정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했다. 모든 주요 결정은 위에서 내려왔고 현장의 판단은 무시되었다. 한 장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자는 말은 곧 반역이었습니다. 그 순간 도현은 이 전쟁의 진짜 패배 원인을 보았다. 패배를 인정할 수 없는 구조. 마지막으로 도현은 한 문서를 꺼냈다. 을지문덕이 보냈다는 시 한 수였다. 싸움은 이미 끝났으니 돌아가라. 조사청 안은 조용해졌다. 그 문장은 협박도 조롱도 아니었다. 판결문이었다. 도현은 최종 기록에 이렇게 남겼다. 살수대첩의 패배는 고구려의 강함 때문이 아니다. 수나라가 현실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보고서는 황제에게 전달되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더 이상 이 전쟁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자는 없었다. 그러나 기록은 남았다. 판결은 내려졌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였다. 이 패배가 무엇을 무너뜨릴 것인가? 살수대첩 이후 전쟁은 끝났지만 국가는 끝나지 않았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다.
황제 양제는 패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조정에서는 전술적 후퇴라는 말이 반복되었고 기록은 조심스럽게 수정되었다. 그러나 도성의 골목과 변경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돌았다. 30만이 사라졌다. 숫자는 숨길 수 없었다. 변경은 비어 있었고 돌아오지 못한 이름들이 밤마다 불렸다. 가족들은 이유를 묻지 못했고 국가는 대답하지 않았다. 기록관 이도현은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며 붓을 들었다. 그는 이 전쟁을 승패로 정리하지 않았다. 그는 결과를 썼다. 첫째, 군의 붕괴. 살수대첩은 병사의 죽음보다 먼저 지휘체계의 사망을 보여주었다. 명령이 공포를 이기지 못하는 순간 군대는 숫자에 불과했다. 둘째, 국가 신뢰의 붕괴. 황제의 친정은 신화가 되어야 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날 이후 황제의 결정은 틀릴 수 없다는 말은 속삭임으로 바뀌었다. 셋째, 반란의 씨앗.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한 자들보다 돌아와 침묵한 자들이 더 위험했다. 그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기억했다. 도현은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다. 이 전쟁은 고구려가 이긴 전쟁이 아니다. 수나라가 스스로를 무너뜨린 전쟁이다. 살수는 다시 조용해졌다. 강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흐르고 있었고 시신은 흔적 없이 사라졌다. 그러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고구려는 추격하지 않았다. 축하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국경을 넘지 않았을 뿐이었다. 역사는 훗날 이렇게 정리했다. 가장 완벽한 승리는 싸우지 않고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이도현은 붓을 내려놓았다. 그의 기록은 공개되지 않았고 이름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문서는 살아남았다. 후대의 누군가가 읽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마지막 문장은 단 한 줄이었다. 305,000명은 하루 만에 죽지 않았다. 그들은 잘못된 판단 속에서 서서히 버려졌다. 그것이 살수대첩의 판결이었다. 그리고 판결은 지금도 유효하다. 살수대첩 이후 살아남은 자들은 말이 없었다. 그들은 전쟁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야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기록관 이도현은 조정의 명령으로 마지막 임무를 받았다. 생존자들의 사후 기록 정리. 전투가 끝난 지 수개월이 지난 뒤였다. 병사들은 이미 각자의 고향으로 흩어졌고 일부는 이름조차 남기지 않았다. 도현이 만난 이들은 공통적으로 같은 태도를 보였다. 질문을 받으면 고개를 숙였고 강의 이름이 나오면 입을 다물었다. 한 노병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돌아왔지만 거기서 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도현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짐이었다. 살수에서의 기억은 꿈처럼 반복되었다. 밤마다 물소리가 들렸고 숲에서 화살이 날아오는 환청이 이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병이 아니었다. 의관들은 그렇게 진단했다. 이것은 상처가 아니다. 이것은 기억이다. 국가는 그 기억을 원하지 않았다. 전쟁은 이미 끝났고 다음 전쟁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조정은 더 이상 살수를 언급하지 않았고 기록은 봉인되었다. 그러나 봉인된 기록은 사라지지 않았다. 도현은 개인 문서함에 마지막 글을 남겼다. 공식 기록이 아닌 증언의 여백이었다. 전쟁의 패배는 병색에 남아 평생을 따라다닌다. 국가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지만 인간은 잊지 못한다. 세월이 흘러 수나라는 무너졌다. 반란은 연이어 일어났고 황제의 이름은 더 이상 명령이 되지 못했다. 사람들은 살수대첩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 알고 있었다. 그날부터
이미 끝났다는 것을. 고구려의 기록에는 살수대첩이 길게 남지 않았다. 승리를 자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방어였다. 도현은 마지막으로 살수 근처를 다시 찾았다. 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물은 맑았다. 아이들이 돌을 던지고 말들이 물을 마셨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도현은 알고 있었다. 이 강이 얼마나 많은 판단을 삼켰는지, 얼마나 많은 침묵을 남겼는지를. 그는 그 자리에서 붓을 꺼내지 않았다. 기록은 이미 충분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역사는 승자에게 남지 않는다. 역사는 살아남은 자의 침묵 속에 남는다. 그리고 그는 돌아섰다. 살수는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어떤 기록보다도 무거웠다. 살수대첩은 오래전의 전쟁이 되었다. 강은 여전히 흐르고 국경은 여러 번 바뀌었으며 나라의 이름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이 전투는 단 한 번도 과거가 된 적이 없었다. 기록관 이도현의 문서는 수백 년 뒤에야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먼지에 덮인 보고서에는 화려한 전공도 영웅의 이름도 없었다. 오직 판단의 과정과 그 결과만이 남아있었다. 후대의 학자들은 살수대첩을 분석하며 이렇게 결론 내렸다. 이 전쟁은 병력으로 패배하지 않았다. 정보와 판단으로 패배했다. 수나라는 강을 적으로 보지 않았다. 지형을 변수로 취급하지 않았고 병사를 숫자로만 계산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패배할 가능성 자체를 배제한 것이었다. 이것이 살수대첩의 본질이었다. 전쟁은 언제나 전장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회의실에서, 보고서에서, 그리고 괜찮다라는 말에서 시작된다. 고구려의 승리는 특별하지 않았다. 그들은 적을 과대평가하지도 과소평가하지도 않았다. 단지 움직임을 관찰했고 기다렸으며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싸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승리는 잔인할 정도로 정확했다. 이도현의 마지막 개인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있었다. 살수에서 죽은 자들은 강에서 죽지 않았다. 그들은 잘못된 확신 속에서 죽었다. 그 문장은 시대를 넘어 반복해서 인용되었다. 전쟁뿐 아니라 정치, 조직, 국가 운영을 논할 때마다 사람들은 살수를 떠올렸다. 판단이 현실을 이기려 할 때 현실은 반드시 판결을 내린다. 이것이 살수대첩이 남긴 유일한 교훈이었다. 강은 오늘도 흐른다.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는 알고 있다. 전쟁은 끝날 수 있어도 잘못된 판단에 대한 판결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살수대첩의 마지막 기록이었다.